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화요일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12% 이상 급락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인석 기자, 오늘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10% 가까이 곤두박질치며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9.99% 내린 8,203.8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910.7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전일 종가 대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코스닥도 7.94% 내린 891.52로 장을 마쳤습니다. 낮 12시쯤 두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코스피 시장에선 낮 2시 반쯤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역대급 변동성의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껑충 뛰어 장중 90선에 근접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 15일의 94.25입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장중 2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락해 250만 원대까지 주저앉았는데 삼성전자 역시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1만 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으로 48%까지 떨어져 약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개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위협하며 1,539.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최대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가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열흘 동안 유럽 순방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주식시장의 이면엔 그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의 소외감을 우려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또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연 최고 19.4%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까지 직접 소개하며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른바 청년 민심 잡기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모두 60%를 넘는 등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도 강조했습니다.
공직 기강을 다잡아 공직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구체적인 국정 성과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네,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 축소 인수의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고의로 폐기했다며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으나 이튿날 송파 선관위가 이 상자를 경기구리의 제지업체에 넘겨 물에 용이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모든 물품을 취합한 뒤 일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 급하게 폐기장으로 직행시켰다며 이후 법원에서 증거 보전 취지 연락을 받고도 폐기 중단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사태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선거가 부정될 사안은 아니라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뭐 부정선거 이런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투표 관리관 등 지자체 공무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투표 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식품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압수수색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조금 전 오후 4시 반까지 7시간여에 걸쳐 아워홈 용인 2공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은 공장 안에 있는 아워홈 원청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모두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관한 문서와 과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두 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공장 어묵 포장실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아워홈 원청과 하청의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각 1명씩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덮개가 컨베이어 벨트에 제대로 덮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해당 공장을 포함해 재해가 보고된 아워홈 제조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김포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YTN에 들어온 화재 초기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 소방당국이 건물 아래에서 세차게 물줄기를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열기로 인해 건물 외벽 일부는 종잇장처럼 구부러져 있고 건물 안에는 시뻘건 화염도 보입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 45분입니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첫 신고 내용은 창고에 있는 박스 쪽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한때 인근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오후 4시 15분에 다시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70여 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이 난 곳은 창고 건물이 모여있는 단지인데 지금까지 8개 업체의 건물 17채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은 건물들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건물 안에 직접 물을 뿌리기도 했는데 큰 불길을 잡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청은 안전 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안내했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식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종전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We've been, I think, very good at setting up what we're calling a deconfliction mechanism, but what it really is to say that when things happen, the sides are actually talking to one another. 이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سرزمین خودش انشالله در این
گفتگوها به نتیجه نهاییش خواهیم رسوند و تا به نتیجه نهایی نرسه راهاش هم نخواهیم.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Well, what would you do to make sure that he doesn't? Well,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I'm going to do, but it gets solved. I'm a problem solver. I get problems solved real fast, including with Bibi.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협정이라기보단 종전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군사 조치를 포함한 압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에 명확히 반대하는 오만이 이란과 무료 통항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속셈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영구 무료 통항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회담을 마친 이란 협상단의 다음 행선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는 인접국 오만이었습니다. 오만은 그동안 해협 봉쇄와 통행료 부과가 걸프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해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회담 직후 오만 외무장관은 통항료 없는 안전 통항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란이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외교적 쐐기를 박은 겁니다. 하지만 이란의 셈법은 다릅니다. 실질적인 통행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애초의 속내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با رعایت همه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ی اینجا با ترتیبات ایرانی که در حبیب بند 5 هم در حقیقت اومده. 방점은 이란의 메커니즘에 찍혀 있습니다. 명목상 통행료만 안 받을 뿐 해협 관리권을 내세워 해상 안전 수수료나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우회로를 열어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본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렛대 전략입니다. 60일짜리 양해각서 기간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든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강력한 압박인 셈입니다. 국제사회와 시장은 여전히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imagine investors are stepping back a little bit, just kind of waiting to see what happens, and particularly whether the strait will be open or not, because it's not clear whether it will be or won't. 국제사회가 어떤 명목의 통행료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란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무료 통항에 합의했다는 오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지만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글로벌 해운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오만족 항로를 이용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이란은 자국 해안선에 근접한 항로를 타지 않으면 납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선박들로서는 미국의 지시를 따르면 이란의 군사적 위험에 노출되고 이란의 통제를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휘말릴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레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90달러로 전장보다 3.3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82달러로 2.32%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 친명계와 친청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닥 민심, 특히 전통 지지층의 새 규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의, 늦어도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즈음에는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합니다. 정 대표는 7월 1일자로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력 굳히기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주 사태를 앞두고 밀린 당무를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현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티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은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 전당대회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어 술 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며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선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고리로 보수 야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의 공백 속에 여의도에선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구주류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들은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을 일축하며 당권파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또한 현행 법률과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동훈 의원은 주호영 의원 등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부쩍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가 잘 되는 정치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의 복당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소 취소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쇼츠를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이나 법사위 통과 뒤에도 본회의 단계에서 법률이 급하게 수정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국회 모습이 맞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요 경제 관련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발목 잡기만 해왔다며 법사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건 매직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내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여 전 사령관을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로 석 달 가까이 떨어지던 강남 집값이 연초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의 억대 성과급과 또 주식시장에서 풀어난 금융소득이 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양상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하자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119제곱미터가 최근 4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의 전날인 지난 5월 9일 체결된 매매가가 40억 원 미치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가부터 계속 계약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제 관망세로 조금 보다가 찾는 분들이 있고 계약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죠. 급매물 출회 여파로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 마이너스였던 올해 누적 변동률은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초 100일 기준으로 집값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0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핵심 지역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억누른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마저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예견되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핵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대상인 보유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게 유도해 매물 출회를 끌어낼 수 있지만 과연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 회의적 시각이 크고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들, 강남권 주요 지역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위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분에서 이제 조세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부동산 효심이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정부가 세제 강화를 강력히 공언하면서 곧 발표될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쿠팡의 PB 관련 자회사가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을 실천하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쿠팡과 CPLB가 자진 시정 방안과 함께 신청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동의 의결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과 함께 상품별 최소 생산 요청 수량 명문화 등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미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승용차가 주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교통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잔디밭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더니 급기야 주택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When we saw a car flying by down the street and all we saw was them going about 60, 70 miles per hour and next thing we know is we hear hit that curb in that driveway and it ran into the house. 이 사고로 70대 주민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he was pinned against the wall because he pushed her fridge like against her and the whole playset that we have in the living room.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이 왜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17km에 달했고 충돌 이후에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택가에서 천천히 주행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해 테슬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우리 돈 3,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지난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운전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50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한 달에 10,000대가 넘게 팔리며 수입차 가운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재무 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서로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4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 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 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JTBC가 원하는 바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또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000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네, 앞서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했던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6년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지시해 정치권에 깊숙이 손을 뻗은 혐의인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유도한 신도는 무려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조직적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등 정당의 공정한 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전 총무 등 핵심 간부 3명은 지난주 구속된 상황. 이번 영장심사에선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총회장이 법정에서는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 심사 결과는 향후 합수본의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에 출소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군지에 대한 논쟁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우승컵과 MVP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월드컵 최다골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메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경기가 열린 미국 텍사스의 수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도, 또 세계의 각지의 수도. 경기 전부터 메시 옷을 입고 메시 얼굴을 하고 메시를 응원합니다. 메시의 골이 터질 때마다 떠나갈 듯 환호성도 터집니다. 17호와 18호 골. 메시는 39살 생일을 앞둔 자신의 6번째 월드컵에서 2경기 만에 5골을 몰아넣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Una semana más tranquila y nada, así que contento. 축구계 뜨거운 감자였던 역대 최고 선수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발롱도르 최다 수상 8회와 클럽 우승 39회를 기록한 메시가 딱 하나 모자랐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MVP, 골든볼과 함께 수상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펠레와 마라도나, 호날두 위에 메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스트 댄스를 한 번 더 무대에 올린 메시는 이제 2회 연속 월드컵 우승과 역대 최초 3회 골든볼 수상, 첫 골든부트에도 도전합니다. Lo vamos a seguir intentando. El grupo no se cansa de competir, de querer siempre más. Hay un ambiente espectacular acá, con la gente y en el campeonato.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의 발끝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득점이 나오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인구인 트리온다가 꼽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대회 개막전 이후 40경기에서 선수 88명이 121골을 넣어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왔다며 트리온다 영향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직전 카타르 월드컵 때 97골과 비교하면 득점이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깊은 이음새를 적용한 트리온다는 공이 날아갈 때 흔들림을 줄이고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공이 발에 잘 걸리도록 표면 접지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곡성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합동감식에선 사고 지점 부근 조명 장비에서 전류가 새어나오는 게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난 건 주말이던 지난 21일. 당시 수영장에는 초등학생 형제 2명이 있었는데 물놀이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수심이 불과
25cm 안팎인 물에서 익사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진행한 합동 감식 과정에서는 물속에서 전류가 흘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놀이장 수중 조명시설에서 전류가 감지됐는데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 쓰러진 곳과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익사 이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물을 마시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감지했는데 전류가 확인된 거는 맞아요. 쓰러진 지점에서. 해당 물놀이장은 개인 법인이 곡성군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고가 난 날은 정식 개장 전이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부검 소견과 합동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 2명을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이 남성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는데 우리 주변 곳곳까지 스며든 마약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수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맞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 14일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30대 여성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여러 병과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1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 유통하는 등의 마약 범죄가 2,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3,000명을 넘겼습니다.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른바 여행 장사에서 8조 7천억 원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일본을 방문한 출국자 수가 늘면서 이 적자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시장에 있는 방앗간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참기름을 구경합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국 참기름에 대한 후기가 일본인들에게 퍼지면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ごまを直接こういうお店で絞っているところはあんまりないんで、スーパーでごま油って大体買うものですので、なのでこうやってごまをいってで絞ってっていうのは珍しいんで、そういうものを一度買ってみたいなと。 한국 간식거리를 소개하는 영상도 일본인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TikTok で見てチキンが美味しいって見たので来ました。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65만 3천 명인 반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은 9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탓에 일본 여행 수지는
지난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4조 2천억 원을 쓸 때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3조 원 가까이 쓰면서 적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늘면서 적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일본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과의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의 환율 흐름이 수지 개선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부터는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 판매기도 성인 인증 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2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 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뱃갑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고 문구 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 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의의 보장 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 부담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최장 7년 늦어졌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2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금 규모를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년에서 7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뜨거운 볕이 더해지면서 더위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나타나겠고 광주 26도, 대구 23도 등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5에서 30mm,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은 화요일, 코스피가 하루 사이 910포인트 떨어지는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가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9,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오쯤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9%, 910포인트 폭락한 8,203으로 장을 마치며 8,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5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지수 낙폭이 커지는 환경이었는데요.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 48%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조 5,91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지만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4% 내린 891을 기록하며 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 턱 밑에서 위협하며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리밸런싱을 재개해 연말까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연금발 수급 이슈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열기 속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360조 원 규모에서 올해 1,500조 원 규모로 1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내년엔 2,100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들이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이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 축소 인수의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범시민 사회단체 연합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와 개혁신당 원내 지도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유권자 참정권 회복은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걸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전면 재선거는 오히려 정상투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면서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대통령과 여권이 되레 피해자인 양 제3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 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식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종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 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We've been, I think, very good at setting up what we're calling a deconfliction mechanism, but what it really is to say that when things happen, the sides are actually talking to one another. 이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سرزمین خودش انشالله در این گفتگوها به نتیجه نهاییش خواهیم رسوند و تا به نتیجه نهایی نرسه راهاش هم نخواهیم.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Well, what would you do to make sure that he doesn't? Well,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I'm going to do, but it gets solved. I'm a problem solver. I get problems solved real fast, including with Bibi.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협정이라기보단 종전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종전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 체계 합의가 도출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격에 빠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 주둔 중인 자국군에 제약이 생기거나 관리 체계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에 대응할 권리와 레바논 남부 주둔군 유지를 고집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총력 외교전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회담 직후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가 60일 면제됐고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이 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쓰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종전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의 이익을 내세웠습니다. Food's going to be bought exclusively through the United States from our farmers. And corn, soybeans, all of the things they need are going to be bought from our farmers. So our farmers are very happy. 미국은 이란과의 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사찰단 입국 허용 약속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 기간인 60일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8월 21일까지 원유를 팔고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외환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의 동결자산 120억 달러, 약 18조 원도 풀기로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도 이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결국 미국 농민의 수익 증대라고 포장했습니다. If the sanctions go out, money's going to be put into this country. All that money's coming back in the form of purchases of food, which they desperately need. They have 91 million people. They can't feed them.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종전회담에 참여했던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만 아니라면 다른 물품을 사도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동결자금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는 우려가 미국 안에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강원 지역 육군부대에서 군 병사가 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였는데 간부는 주먹질에 이어서 이 커피포트까지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속 군인. 곳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모부대에서 A1병이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A1병이 부대 사무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보려 하자 B중사는 통신병 컴퓨터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1병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B중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일병은 비중사가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커피포트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이제 주변에 보이는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 보이는 이제 커피포트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고. 지난해 11월 입대한 A일병은 폭행 사건 이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휴가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치료와 함께 해당 중사와 일병을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일병은 폭행 피해 이전에도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고용노동청은 최근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친 식품업체 아워홈 공장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22명이 투입됐고 방호장치 등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수원 권선경찰서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돌아다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영상이 어제부터 SNS를 통해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핵 잠수함 추진도 비난하며 대남 적대 정책도 거듭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당내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전원회의가 사흘 동안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고 핵기술과 관련해 더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력한 국방 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 나갈. 이미 공언한 남부국경 요새화는 물론 만톤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와 해군함대 신기지 건설 등도 언급하며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한미 핵협의 그룹을 콕 집어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고 9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무엇보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대화나 긴장 완화보다는 독자적인 강대강 정면 돌파와 진영 간 블록 외교를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당 조직 개편도 일부 단행됐는데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달 만에 내려놓고 당 조직비서로 복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군부에서 부정부패와 지시 불이행 등이 불거지면서
최측근을 통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와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언급하면서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지금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항거하다가 전사한 고 김호랑 중령에게 충무 무공훈장이 추서됩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생명을 바친 고인의 공적에 부합하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기존 보국훈장 대신 전사자에게 추서되는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중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의 불법적인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가 전사했지만 순직 처분을 받아 2014년 보국훈장이 추서됐습니다.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엔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츠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보관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성관이 직원 휴직자 현황, 성관이 민원 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증권거래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의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술타기 등 교통범죄와 채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오후 제146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이른바 술타기로 지칭되는 음주 측정 방해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규정이 기존 양형 기준의 이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네, 이미 예상한 대로 A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남은 체코와의 경기에 이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이 상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꺾고 2연승을 달리며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남은 체코와의 경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기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체코전에 이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결장하고 주전 투톱 히메네스와 퀴뇨네스도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우리가 남아공의 덜미를 잡히면 A조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히 몬테레이에서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죠. 근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죠. 시원하네. 이게 딱 좋은 날씨네. 8년 전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에 16강 무대를 밟은 멕시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덕을 바라지 않고 자력으로 32강행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아르헨티나가 북중미 월드컵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메시는 오스트리아와의 제2조 2차전에서 전반 38분과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잇따라 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 2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은 메시는 통상 18홀 골로 독일의 클로제를 2골 차로 제치고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0%대 가까이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장은 검은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지수 급락의 원인,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000선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8,2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데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차액 매물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주식이 오르면 일단 팔고 보는 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 알고리즘이 일정 목표를 했다가 그 목표보다 더 오르면 조정을 하는 그런 차액 실현 한번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낙폭은 컸다. 그렇다면 외생 변수가 정권 시장 내부나 또는 바깥에 증시를 흔들 만한 요인이 있었느냐. 일본 증시에서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일본의 지금 시가총액 1등주인데요. 이것도 역시 반도체주거든요. 네. 일본 반도체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날 아침에 미국에서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 풍향계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상보다도 더 좋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동안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이 부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게 바로 브로드콤이라는 회사하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바로 앞서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국제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조만간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PCE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높았고 이런 국제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전날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이 왕좌 교체식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였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1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건데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이 삼성전자의 독주를 깬 건 이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일단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다소 좀 방심했다, 오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 1등 핵심 요인이 HBM이라는 고대역 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를 여러 개로 묶어서 그 메모리 용량을 대폭 늘리고 속도도 빨리 하는 건데 이게 엔비디아의 GPU라는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궁합이 맞으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HBM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추가 개발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SK하이닉스의 역전은 자, 기업도 아무리 1등이라도 영원한 1등이 없다라는 이런 한 교훈을 주는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만물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를 다 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IMD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거든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두 개만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이 열풍이 반도체 열풍이 모든 반도체에 다 같이 온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몇 개에만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슈퍼 랠리, 슈퍼 사이클이 집중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메모리인데 전부 다 잘 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는 잘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내에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여기는 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같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수익률이 SK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못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삼성의 방심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등, 3등 한때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인데 사기를 잃지 않고 정말 절치부심해서 한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다. 이런 면에서 어떤 판도 변화 이 대목도 인생 교훈처럼 재계의 어떤 방심하면 졸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이제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좀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 뭐 국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12%대 동반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게요, 증권 시장에서는 좀 흉흉한 소문이 있었더랬습니다. 하나증권이라는 회사가 약 10일 전에 아주 중대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네. 예언서 같은 거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서면 그날로 한국 반도체는 재산날이다, 망하는 날이다, 시작된다. 고점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왜 이런 보고서를 했나 자세히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SK하이닉스보다는 워낙 큰 회사인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1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면 이때는 부정적인 신호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정작 어제 SK하이닉스가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그냥 쏟아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주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그런 보고서도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조정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공포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ADR 상장이라는 호재도 있지만 일단은 악재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7월 1일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도 오늘 증시에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요, 최근 한 8, 9개월을 회고해 보면 국민연금 때문에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이 사기도 했지만 그보다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연금은 포트폴리오를 두고 자국
주식을 일정 포션 이상 사지 않는다라는 어떤 레귤레이션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14%였거든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4% 이상은 사지 않는다 했는데 자 이게 더 산 것은 물론이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지금 30%에 육박해요. 그런데 작년에 14%에 맞추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하더라도 17% 막았어야 되는데 국내 주식 상황을 생각해서 그냥 이런 조정,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에 충격 줄 수 없어. 이래서 규정대로 하면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와서는 아예 그 기준도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국내 주식 비중이 30%를 넘었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민연금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타하는, 비판하는 국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월 1일부터는 이제 팔겠다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한도를 대폭 높였지만 지금 현재 약 한 50조 정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 국민연금 때문에 올랐던 주가인데 이제 7월 달부터는 국민연금이 우리를 돌아선대 국민연금이 매물을 내놓는데 이 대목이 오늘 증권시장에도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국민연금이 50조든 60조든 이것을 한꺼번에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믿었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 그렇다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오늘 하루 종일 증시를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전월세 통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0년 만인 건데 매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원인 때문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부동산 분야에서 특히 전세, 월세, 특히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잘 없고 그런데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지금 매일매일 뭐 발표될 때마다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이미 6억 원까지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으로 좀 돈을 번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좀 큰 전세로 갈아타려는 이런 수요도 있는 데다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금 매물. 그러니까 매물은 물론이고 전세를 내놓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적어진 데도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은행의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전세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집 사는 것은 놔두고 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많은 이런 어떤 시기적인 그런 요인도 작동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쪽에서 전세를 들었다가 돈을 떼이는 전세 사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아파트는 가격이 표준화돼 있어서 그렇게 사기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세대 다가구를 해서 아파트로 돌아서는 뭐 거기다가 특히 전세가 많이 오르는 것은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져 있는데요. 전 월세 시장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의 고통 지수와 가장 가까운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부동산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단은 전세 물량이 없게 되면 서민들은 이제 월세를 지불하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리빙 코스트라고 하죠. 이제 그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정부의 그 부동산 관련 이 세금 정책 때문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7월 달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관련해서 이제 뭔가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정부의 세제 개편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우리 예산안을 짜는데 세금 제도는 이 예산안과 함께 들어가야 여러 가지 순리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길 때 거기에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또는 보유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을 하는데 현재 지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또 삼성전자 등에서 성과급 1인당 6억씩 추가 대출 5억씩 이렇게 주면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현재 2가구, 3가구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도 일전에 기자들과의 1년 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이런 것은 보유세를 좀 올려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부동산 뛰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부동산 보유하는 데 부담을 좀 주면 그것은 결국은 부동산을 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앵커님 잘 추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것이 또 전세 시장에는 역풍을 줘서 단기적으로 집을 안 사고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되면 전세 시장이 또 가열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보유세는 뭐 정부 방침은 정도가 문제지 보유세 개편한다는 것은 지금 확실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수도권에서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광주 26도, 대구 23도에 머무는 등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면서 더위가 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 이어서 남부 곳곳에서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남 내륙에는 5에서 10mm, 경남 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밤에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햇볕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크림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크림은 보통 유통기한이 2, 3년 정도지만 개봉 후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은 양이 많아서 버리기 아까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수전 등 스테인리스에 발라서 광택을 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남은 테이프나 스티커의 접착 성분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